여러분, 광개토 태왕. 이름만 딱 들어도 뭔가 드넓은 영토를 정복한 그런 강력한 군주의 모습 먼저 떠오르시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그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시대를 약간 다른 렌즈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다른 렌즈라면요? 그러니까 단순한 영웅 이야기 말고요. 5세기 그 격동의 동아시아 무대 위에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비전을 세우고 또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행했는지 그 핵심적인 운영 방식, 이걸 좀 분석해 보려는 거예요. 아, 국가 경영 전략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마치 요즘 잘 나가는 거대 기업이 장기 성장 계획 짜는 거 살펴보듯이 말이죠.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요. 광개토 태왕 시대 고구려가 어떻게 독자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고구려만의 질서 같은 걸 꿈꾸고 또 현실로 만들려고 했는지, 네네. 주변 강대국들하고 그 복잡한 관계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또 안으로는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했는지, 그 국가 경영 시스템의 작동 원리, 이걸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특히 소수리망부터 쭉 이어져서 장수왕까지 이어지는 그 큰 그림 속에서 광개토 태왕 시대가 갖는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 흐름 속에서 봐야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보면서 흥미로웠던 점은요. 광개토 태양의 그 엄청난 업적이 뭐랄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이전 시대가 중요하죠. 네, 자료들을 보니까 이미 그 아버지 소수리망 때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 반포하고 또 태학이라고 국립대학 같은 걸 세우고 네, 국가 시스템의 기본 틀을 딱 잡은 거죠. 맞아요. 국가 시스템의 기본 틀을 딱 마련해 놨더라고요. 이게 꼭 큰 도약을 앞두고 내부 역량부터 차근차근 다지는 것 같아서 네, 기반을 다진 거죠. 네. 뭐랄까 신사업 확장 전에 내부 프로세스부터 정비하는 현대 기업 모습하고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 탄탄한 기반이 있었으니까 광개토 태왕을 훨씬 더 담대한 구상,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아, 그 담대한 구상의 상징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태왕이라는 칭호하고 또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사용예입니다. 태왕, 그리고 영락. 네, 당시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화사상이라고 하죠. 그게 동아시아의 어떤 보편적인 질서처럼 여겨지던 때였거든요. 네, 그쵸. 중국이 중심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건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황제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연호를 독자적으로 쓰고 또 왕 중의 왕, 그러니까 태왕이라고 칭한 것은 스스로를 중국 황제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 가는 존재로 규정한 겁니다. 와, 엄청난 선언인데요. 네, 엄청난 선언이죠. 우리 고구려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오늘날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자기 주권과 정체성을 선언하는 행위랑 그 본질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헤게모니를 쥐겠다는 야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순간인 거죠. 그렇군요. 태왕과 영락이 그냥 호칭이 아니라 고구려식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아, 의미가 확 다가오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어땠나요? 고구려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자료 보니까 중국은 5호 16국, 남북조 시대, 막 분열돼 있었고 네, 혼란기였죠. 한반도 안에서도 삼국이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던 그런 혼란기였다고 하는데요. 고구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그냥 중국 막론 방패 역할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중국의 분열과 혼란이 역설적으로 고구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창이었어요. 전력적인 기회였죠. 기회였다고요? 네.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실히 하고 남쪽으로는 한반도 안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똥 열린 거예요. 아하, 중요한 건 고구려가 이 상황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능동적으로요? 어떤 식으로요? 또 북방의 여러 위협 세력들은 군사적으로 제압해서 배후를 안정시키고요. 동시에 남쪽으로 눈을 돌려서 백제나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 거죠. 양면 전략을 쓴 겁니다. 북쪽 안정시키고 남쪽으로 확장하고. 그렇죠. 물론 중국의 여러 왕조들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조공 책봉 관계를 맺기도 했어요. 내 기록에 나오죠. 근데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속된 관제라기보다는 당시 국제 질서 속에서 명분도 챙기고 신뢰도 챙기려는 그런 유연한 외교적인 제스처,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행보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아, 형식적인 관계였다.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요.
광개토대왕릉비 기록을 보면 신라 같은 나라를 신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복속시키려고 했거든요. 신민이요? 네. 이게 바로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인 국제 질서, 일종의 팍스 코구려를 만들려는 시도였던 거죠. 팍스 코구려. 네. 현대 국제 정치에서 강대국이 자기 영향권 설정하고 관리하려는 모습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이중적인 전략, 듀얼 스트래티지를 쓴 거죠. 중국 중심 질서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주도권은 우리가 쥐겠다.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야, 북방 안정과 남진 확장이라는 공세적인 양면 전략,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내 국가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외교적 자세를 취하는 이중적인 스탠스라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아주 입체적이죠.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끊임없이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그 물질적인 기반은 뭘까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철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아, 네. 철이죠, 철. 이게 마치 요즘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것처럼 당시에는 철이 군사력이랑 경제력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고구려는 그냥 철을 생산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아주 품질 좋은 철제 무기나 농기구를 대량으로 만들고 이걸 군대랑 사회 전반에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주도로요? 네, 이걸 뭐 현대 용어로 표현하자면 고도로 발달된 국가주도형 군산 복합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군산 복합체. 와.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뭐 신라가 철 생산으로 지방 세력을 통제했다거나 백제가 칠지도 같은 아주 정교한 철기 제품을 외교 선물로 썼다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것과 비교해보면 고구려의 철 생산하고 관리 시스템은 그 규모나 체계성 면에서 아예 차원이 달랐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차원이 달랐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아마도 중앙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철광산 개발부터 재련 기술 표준화, 대규모 생산시설 운영, 그리고 만들어진 철기를 어떻게 배분할지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췄을 거라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인데요? 네, 이게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공급망 안정성, 서플라이 체인 스테빌리티까지 확보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급망 안정성. 네, 현대 국가들이 반도체나 뭐 히토류 같은 핵심 전략 자원의 생산이랑 공급망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거랑 본질이 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강력한 철 생산 시스템이 고구려 팽창의 핵심 동력이었다.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개토태왕이 단행했던 남쪽으로의 대규모 원정, 특히 백제랑 외를 공략했던 전쟁들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땅 넓히려고만 한 건 아니었겠네요. 그럼요. 훨씬 복합적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철 생산과 공급망 안정, 그리고 또 후방의 위협 제거 같은 여러 목적이 깔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남방 원정은 여러 층위의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노린 작전이었어요. 여러 층위요. 네, 첫째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후방을 안정시키는 거였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백제랑 외는 종종 손잡고 고구려 남쪽 국경을 위협했거든요. 네, 백제외 동맹 이야기가 있죠. 이게 고구려가 북쪽 전선이나 다른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해야 할 때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남방 원정은 이런 후방의 잠재적 위협 요소를 미리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아, 후방 안정. 둘째는 경제적 지령학적 이익 확보라는 측면도 중요합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이 철 생산지로서도 중요했고 또 중국이나 외와 교역하는 루트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였어요. 네, 그렇죠. 교역로. 이런 핵심 자원하고 교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바다를 통해서 경쟁 세력인 백제랑 외가 연결되는 걸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자원과 교역로 확보 그리고 경쟁 세력 차단. 마지막으로 좀 더 크게 보면요. 이건 미래에 등장할 수도 있는 중국의 통일 왕조, 뭐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거대 제국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에 대비해서 국가의 안전판, 그러니까 전략적 깊이를 미리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미래 대비까지요? 네. 핵심 자원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지정학적 요충지를 미리 선정하거나
경쟁 세력의 연대를 깨트리려는 현대 국가나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움직임과 그 맥락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단순히 군사적 정복을 넘어서 후방 안정, 경제적 이익 확보, 그리고 미래 대비를 위한 전략적 기피 확보까지 정말 다층적인 전략이었군요. 네, 고구려의 전략적 사고가 상당히 깊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게 정복으로 편입된 넓은 영토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그냥 힘으로만 누르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텐데요. 통치 방식에도 뭔가 고구려만의 특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이죠. 통치 방식도 중요했겠죠. 자료 중에 수묘인 제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정복지의 주민들을 그냥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왕릉이나 귀족 무덤을 지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줘서 고구려 통치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거죠. 아, 네. 수묘인 제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구려 통치의 좀 세련된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세련된 면이요? 네. 군사적 정복 이후에 피정복민을 그냥 힘으로 억누르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고구려 사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과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역할을 부여해서 통합한다. 네, 수묘인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비록 자유로운 신분은 아니었겠지만 왕릉이나 귀족 묘를 관리한다는 그 상징적인 임무를 통해서 고구려의 중심 질서, 그러니까 태왕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 체제에 대한 소속감을 간접적으로나마 갖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 소속감이요? 그렇죠. 이게 정복 초기의 혼란이나 반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고구려라는 더 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흡수하려는 아주 실리적인 통치술이었을 겁니다. 실리적인 통치술? 여기서 우리는 현대 기업들이 M&A, 그러니까 인수합병 이후에 피인수 기업의 조직 문화나 인력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려고 애쓰는 PMI,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 과정의 초기 형태 같은 걸 엿볼 수도 있어요. 와, PMI랑 연결이 되네요. 단기적인 안정과 시너지를 노린 거죠. 상당히 고도화된 통치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정복민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통합하는 방식이라.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인 통합 말고 문화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프트 파워는 어땠을까요? 아까 잠시 백제와의 차이가 언급되기도 했는데 고구려의 소프트 파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아, 소프트 파워.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활용하는 방식에서 고구려랑 백제가 뚜렷한 차이를 보여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백제는 주로 중급 남조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얻은 선진 문물들, 불교, 유교, 경전, 한자, 선진 기술 같은 것들을 신라나 외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면서 외교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네, 문물 전파. 그 칠지도 같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철기 유물 만들어서 외에 선물한 뒤에 대표적인 사례죠. 이건 일종의 문화 외교 또는 선진 문물 전파를 통한 관계 구축 전략에 가깝습니다. 관계 구축. 네, 비교적 수평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호 관계를 다지고 이걸 바탕으로 또 고구려를 견제하려는 그런 외교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고구려는 달랐다는 건가요? 네, 고구려의 소프트 파워는 그 기반이랑 지향점이 좀 달랐습니다. 고구려는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강력한 자부심과 독자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 컨피던스 베이스드 소프트 파워를 구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감 기반의 소프트 파워. 이것이 너희에게 이롭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 메시지가 다르네요. 그렇죠. 즉 고구려의 문화와 힘은 주변 세계를 고구려 중심의 질서 체계로 끌어들이고 수직적으로 통합하려는 성격에 더 강했던 거죠. 수직적인 통합. 네, 백제가 선진 문물 전파를 통한 관계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면 고구려는 자신들이 만든 질서와 세계관으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방식에 더 가까웠던 셈입니다. 백제는 문화 전파로 수평적인 관계 구축, 고구려는 자신감과 힘을 바탕으로 수직적인 질서로의 편입 유도라. 아, 소프트 파워 활용 방식에서도 두 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달랐다는 점이 명확히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 토태왕이 이렇게 다져놓은 거대한 비전과 시스템, 이게 그의 아들인 장수왕 때 와서 더욱 확고해졌다고 평가받잖아요. 네, 장수왕 시대가 중요하죠.
특히 427년의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결정, 이게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평양 천도. 이건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었어요. 고구려 국가 전략의 무게중심을 전환하는 아주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무게중심의 전환. 네, 광개토 태왕이 확보한 그 드넓은 영토와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기존의 만주 지역에서 한반도 중남부로 과감하게 옮긴 거예요. 아, 남쪽으로. 그렇죠. 이게 한반도 내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남진 정책의 본격적인 신호탄인 동시에 북방 유목 세력과의 불필요한 충돌 가능성은 좀 줄이고 국가 역량을 남쪽에 집중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던 거죠. 전략적인 판단이었군요. 네, 광개토 태왕이 제시했던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 천하관이라는 그 원대한 비전이 그의 아들이자 강력한 후계자인 장수왕을 통해서 구체적인 국가 정책과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이 제도화되었다. 네, 이게 현대 경영에서도 창업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비전이 2세대, 3대 경영자를 거치면서 체계적인 조직 운영 시스템이나 기업 문화로 딱 정착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모습하고 놀랄 만큼 비슷해요. 와, 정말 그러네요. 결국 광개토 태왕 시기에 다져진 비전과 시스템이 장수왕 때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고구려가 이후 약 700년 동안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선대의 비전이 후대에 계승되고 시스템으로 완성되려서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을 이끌었다. 아,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강력했던 고구려의 역사는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와도 연결되죠. 저희가 검토한 자료 중에는 국제사회, 특히 서구학계에서도 고구려를 한국사의 중요한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같은 걸 비롯해서 서구권의 권위 있는 백과사전이나 역사 개설서들을 보면요. 네, 고구려를 백제 신라와 더불어 고대 한국, 에인시엔트 코리아를 구성했던 핵심 왕조 중 하나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핵심 왕조로요? 네. 그리고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적 면모를 지닌 국가였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아,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군요. 네. 이런 국제적인 학계의 시각은 고구려 역사가 한국사의 중요한 일부라는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인식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네, 그렇죠. 과거 일부 서구학계에서 한국사를 중국이나 일본 역사의 주변부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고구려의 독자적인 위상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런 흐름은 현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동시에 고구려 역사를 둘러싼 해석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우리가 좀 직시해야 합니다. 아, 갈등이요? 어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광개토대왕 능비 비문 해석 문제죠. 아, 비문 해석 논란? 네, 특히 그 신묘년조 기사를 둘러싸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 학자들의 왜곡된 해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한국, 중국, 일본 학계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더욱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공정, 그러니까 고구려사를 비롯한 만주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 일부로 편입하려는 국가적 프로젝트는 이런 역사 해석 갈등을 더욱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동북공정 문제도 있었죠. 이런 논쟁들이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학술적인 견해 차이를 넘어서 첨예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이유는요. 고구려가 역사적으로 차지했던 위상과 그 영토 범위가 오늘날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 및 각국의 국가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현재의 문제와 직결되는군요. 그렇죠. 따라서 객관적인 사료에 기반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학계의 주체적인 연구 영향을 강화하는 것은 과거사를 넘어선 현대 한국의 중요한 국가 전략적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략적 소프트 파워 구축 과제다. 의미심장하네요. 오늘 저희는 광개토 태왕 시대를 통해서 고구려가 단순히 영토를 넓힌 정복군주의 시대를 넘어서 독자적인 세계관과 치밀한 시스템을 갖춘 동아시아의 지역 강국의 씀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째, 태왕 칭호와 독자 연호 영락 사용.
이게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중국 중심 질서에 도전하면서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 세계관과 주권을 선포한 전략적 행위였다는 점. 네, 주권 선언이었죠. 둘째, 철과 같은 핵심 전략 자원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대량 생산하는 강력한 산업 기반, 즉 일종의 군산 복합체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팽창을 뒷받침했다는 점. 네, 철강 산업 기반. 셋째, 수묘인 제도처럼 정복지 주민들을 강한만이 아닌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포용하며 통합 관리하는 세련된 통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 네, 통합의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강개토 태왕의 비전과 시스템이 아들 장수왕에게 성공적으로 계승되고 평양 천도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고구려가 장기간 동아시아 강국으로 존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네, 비전의 계승과 시스템화. 완벽한 요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600여 년 전 관개토태왕 시대의 고구려가 추구했던 우리식의 천하질서에 대한 꿈,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한 그 치열했던 지역 주도권 확보 전략,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주변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고 독자적인 생존과 번영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 이건 뭐 당시 고구려가 직면했던 고민이자 21세기 복잡 다단한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 네. 고구려의 전략과 선택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감과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